디지털 경제,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도 포함됩니다. 여기 소재로서 배터리, 단기에는 변동이 엄청 큰데 길게 봤을 때 이 사이드가 갈 수밖에 없어요. 시간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말씀하신 중국이 제도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 정책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민심은 좀 많이 이제 달래진 건가요? 그렇게 바꾸는 것만으로? 최근에 일어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이제 정부 입장은 변했다. 음. 이제는 더 이거 사회 안정 차원에서도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제는 확실하게 돌아선 거는 맞아요. 그래서 지금 각국 지방정부에서도 다 풀고 있어요. 우선은 봉쇄나 이런 걸 다 못하게 돼 있고 10조항 정책이 10개 방향으로 지도의견이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푸는데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경제가 그럼 살아나냐. 그렇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경제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경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자, 경제가 살아나면 아까 소비가 살아나냐 이거예요. 풀었잖아요. 네. 자, 그러면 관건이 앞으로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국의 경험을 우리가 되살려서 보면 제가 기억에는 한국이 3월까지도 엄청 강하게 했어요. 근데 후에 완화하기 시작해서 이제 다 풀었는데 혹시 작가님 주변에도 다 걸리지 않았어요? 다 걸렸습니다. 사실 안 걸린 사람은 살기 힘들잖아요. 그럼 중국도 이 과정이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서 지금 지방정부에서 막 풀었는데 사람들 안 나온대요, 오히려. 상해도 그렇대요. 그래서 다. 이제 나가면 걸릴 거니까. 야, 내려오라, 막 나와라. 근데 자기네 지금. 그래서 요즘에 그게 난리 났다잖아. 약국에서. 어제는 풀었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나가게 걸리는 거 아니까. 지금 신속하게 걸리고 이거 있어요, 지금 중국. 그래서 약방이 그 열을 내리는 약이 있잖아요. 그런 약들이 지금 막 폭등, 가격 폭등. 예. 그러니까 약국에서는 지금 옛날에는 그 핵산 검사하는 기업들이 폭리 취했거든요, 중국에서. 근데 이제는 또 그 폭리가 약국으로 와버렸어요. 해열제. 왜냐면 약은 딱 정해지니까 인구는 이렇게 많고 십상 인구가 90% 걸린다면 거기에 걸려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시작이잖아요. 약 구하는 사람들 있고 못 구하는 사람들 있고 심각한 사람들 있고 안 심각하게 다 증상이 다를 거라면 제가 보니까 저는 2번 맞았거든요. 네. 근데 저도 걸렸거든요. 저도 2번 맞았는데 걸렸습니다. 근데 증상이 심각했어요? 조금 아팠어요. 맞죠? 네. 근데 3일은 엄청 아프더라고요. 맞죠? 맞아. 나도 그랬는데 근데 3번 걸린 사람들은 거의 증상 하루 그냥 뭐 조금 어쩌고 끊어버리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백신이 효과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백신을 많이 맞을수록 증상은 약화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건데 중국 사람들이 중국 백신을 맞았어요. 근데 그거는 부작용은 없는데 대신에 효과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부터 진짜인데 중국 백신을 맞은 사람 한 3번 맞은 사람 많거든요. 4번 이렇게. 근데 그게 효과 떨어진다 했을 때 이게 집 팍 전파버리면 그러면 다 걸린다고 봤을 때 지금부터 관건인 거죠. 이제 시작이에요. 그렇죠. 다 걸리려면 적어도 저는 다 걸린다는 표현 좀 과장인데 그래도 절반 걸려도 얼마입니까? 절반 걸린데도. 왜냐면 14억 거잖아요. 그럼 우리 10억이라도 계산합시다. 10억이라도 계산, 4억이 안 걸린다 치고 일단. 그럼 10억이라도 계산해도 절반에도 5억이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는 또 사람들이 이제는 이게 혼란이 여기서 오는 거죠. 병원이 전혀 인프라가 안 된 상황에서. 근데 지금까지 물어보니까 요즘에 어떤 상황이냐 물어보니까 병원에서 아직은 ICU가 이렇게 막 위급 환자잖아요. 사람들이 아직도 나오는데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뭐 이제 나가면 걸리는 거 알기 때문에 안 나오는데 그래서 아직은 병원에 대한 압력이 좀 크진 않은데 제 생각에는 언제까지 안 나올 거예요.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중국 본격 확산이 시작된 거죠. 사실 코로나 지나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걸려야 걸렸죠. 끝나는 것 같다는 얘기를 다들 하잖아요. 아니 우리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코로나 인식이 이렇게 쫙 변하는 과정을 거쳤어요. 코로나 때문에 공부를 정말 많이 하게 돼서 이 세상을 보는 많은 것들이. 자, 그럼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쨌든 중국의 봉쇄가 주식시장에 굉장히 안 좋은 여건을 줬었잖아요. 이제 봉쇄를 완화하면 이제는 좀 어떻게 중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해서 주식 사도 되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상장 기업의 ROE입니다. ROE. 리턴 에쿼티 자기 자본 이익률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분자는 이익이잖아요. 분자는 이익입니다. 밑에 자기 자본이에요. 자본이에요, 자본. 위에는 순이익이거든요. 주당 순이익. EPS 주당 순이익 밑에는 자기 자본입니다. 위에는 순이익이 좋아져야 되고 아래는 그게 그 자본이잖아요. 그러면 위는 이익이에요. 아래는 자본인데 이 ROE가 커지려면 자본을 줄이든지 아니면 이익이 크든지 이걸로 설명드리면 자본을 줄인다는 말은 뭐냐면 예를 들면 내가 이 설비로 원래 10개만 생산하던 설비예요.
그 10개만 원래 공급이 가능했는데 자본을 줄인단 말은 뭐냐면 내가 기술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걸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 기계로 하면 똑같이 10개를 생산해요. 근데 요거는 단가가 1억이었는데 요거는 5천만 원이에요. 가격을 확 줄였는데 생산량은 똑같아요. 그래 무슨 말이에요? 요 자본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자본금으로 똑같은 매출을 일으킨 거예요. 그럼 ROE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분모는 공급 사이드예요. 네. 공급 측 개혁이라고 해요. 기술 개발, 기술 혁신이 있어야 돼요. 네네. ROE를 높이려면 네. 기업의 기술 혁신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분자는 많이 팔아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게 이익을 많이 남기잖아요. 수요 측면. 이건 수요 측면이에요. 네네. 그러면 지금 코로나가 끝났다라는 거는 이 분자 사람들이 많이 사주냐 이거잖아요. 네. 그러면 많이 산다는 건 뭐냐면 밖에 나와 활동을 하면은 뭐 길 가다 아이스크림도 사 먹을 거고 뭐 눈에 보이면 또 사고 그런 면에서 소비는 옛날보다 나아지겠죠. 근데 이게 중국이 지금 실업률이나 펀더멘탈이나 이런 기업들이 정상화가 안 되고는 우리가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지 않고는 위에 이게 수요가 확 늘어난다라는 거는 지금 단기간에는 한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6개월이 중요하다는 게 그 얘기예요. 6개월 내에 이 소비가 확 올라가냐. 코로나 다 걸리는 판에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 내 친구 누가 걸렸다더라. 누가 걸렸다 이러면 사람들이 소비를 위축시키겠죠. 그래서 앞으로 6개월 앞으로 뭐 내년 1년에 위에 이익이 확 늘어난다. 네. 올해보다 낫겠죠. 그렇죠. 올해보다는. 근데 뭐 우리가 생각해서 아주 좋게 늘어난다는 거는 좀 적어도 6개월 앞으로 어떻게 이 양상이 펼쳐지냐를 봐야 되고 아래 공급 측 계약은 기술 개발이잖아요.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설비가 갑자기 그렇죠. 1억짜리를 5천만 투자해서 똑같은 세상 이게 기술 엄청난 R&D를 투자해야 되니까 시간이 필요하죠. 예, 이거는 그러니까 주로 우리가 단기에는 수요 개선을 기대해야 되는데 일단 내년까지는 팍 좋아지기는 펀더멘탈리 힘들다. 그런데 주식시장은 그거는 있어요. 주식시장은 펀더멘탈만 또 좋아서 가격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상장 기업들 중에 매출이 되게 좋은데 주가는 안 움직이는 기업이 되게 그렇죠. 많거든요. 많죠. 그래서 주가라는 거는 스토리에 반응해요. 스토리.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원래 계속 이업을 하던 기업인데 갑자기 메타버스를 그럼 뭐 했다 이러면 그게 작년 하반기였던 거 아니에요? 예, 가격이 팍 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펀더멘탈보다도 어떤 스토리를 새로 옷이 입히냐 이게 더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는 이거고요. 하나는 정부에서 거시경제가 영향 줍니다. 금리를 어떻게 하냐. 금리를 내리면 돈들이 시장에 많이 풀리면서 네. 갈 곳이 정해져 있잖아요. 또 돈이 많아지면. 부동산 아니면 주식시장이죠. 아니면 실물 제조업에 투자가 돼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돈이 막 풍부하면 주식시장에 가게 돼 있거든요. 유동성을 단기에는 보는데 중국은 올해는 계속 금리를 내렸어요. 지수율도 내리고 돈을 푸는 정책을 취하는데 내년에는 한계가 올 거예요. 계속 풀기에는. 그래서 그런 거 봐서도 그 상황이고 거시경제의 금리. 근데 봐야 되는 거고 근데 부동산 때문에 이게 또 올릴 수는 없고 네. 좀 트레이드 오프인데 네. 그래서 펀더멘탈에 보고 그다음 미국이 또 중요합니다. 미국이 킹달러 정책을 지금 이번에 12월 14일에 이제 FOMC 했잖아요. 이번에 얼마 올리냐 또 보는데 대부분 시장 컨센서스는 0.5. 그러니까요. 내년 1월에 또 0.5 해서 지금 한 5에서 뭐 5.1 이렇게 보고 있는데 미국에서 내년 하반기쯤에 만약에 인하한에 따라서 또 그 다른 나라 주식시장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주식시장이 양방향 변화가 다 가능합니다. 잘 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 있는데 우리가 선도 지표 중에 보는 게 우리가 열드 커브라는 게 수익률 곡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주식시장의 선도 지표거든요. 열드 커브로 보면은 중국은 어떻게 나오냐면 내년에 좀 좋아졌다가 주식시장이 좋아졌다가 그 다음에 다시 안 좋아지는 걸 나와요. 우리가 선도 지표를 보면. 그래서 내년에 좋아질 수도 있어요. 네. 일단 이 수익률 곡선을 보면. 그래서 근데 이게 단타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진입 시점가 나오는 시점이 엄청 중요해지는 거죠. 근데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또 달라요. 장기 투자하는 거는 내가 1, 2년 이렇게 딱 먹고 나오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러면 흐름을 읽어야 돼. 흐름. 예, 흐름이란 게 뭐냐면 앞으로 5년, 10년에 어떤 산업이 중국에서 수요가 많아지고 성장할 것이냐. 아까 그 ROE가 높아질 수 있는 게 어느 섹터냐. 네. 그럼 ROE가 높아질 수 있는 섹터를 본다는 게 뭐죠? 하나는 아까 자본은 공급 측 사이드라고 했죠. 기술 개발. 그럼 이 기술 개발이 일어나는 산업을 봐야 되겠죠. 네. 그럼 지금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몇 개 사이드가 있는데 디지털 경제. 디지털 경제. 여기 뭐 포함하는 인프라들이 다 들어가요. 네. 결국 신재생 에너지, 여기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도 포함됩니다. 전기차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전기 자동차 사이드가. 여기 소재로서 배터리. 배터리. 예, 그래서 배터리하게 또 소재 산업이거든요. 또 이쪽 소재. 이쪽이 지금 R&D를 엄청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술 개발이 일어나는 미래 산업 쪽에 기술 개발이 일어나는 이런 사이드가 새롭게 어떤 뉴스 나올 때마다 주식시장 스토리에 반응하니까 그런 섹터가 한국에서 이런 걸 테마주라고 해요. 근데 이런 테마주가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해요. 변동이 크거든요. 그렇죠. 근데 길게 봤을 때는 단기에는 변동이 엄청 큰데 길게 봤을 때 이 사이드가 갈 수밖에 없어요.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드 중에서 이익이 확실히 나올 수 있는 섹터. 네. 왜냐면 이게 예를 들면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거는 어차피 오게 돼 있는데 내가 지금 투자해서 돈 번다 보장은 없어요. 왜냐면 이게 언제 될지를 아무도 당담 못 해요. 그러면 이런 거는 모르는 사람이 투자하기엔 좀 위험하고 그 자율주행 자동차로 가는 방향이라면 지금 먼저 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먼저 해야 되는 것들. 네. 그 앞사이드, 밸류체인에서 앞사이드 이런 것들을 관심 갖는 게 그 ROE 높이는 데서 그 밑에 자본 사이드 측면에서 공급층에서 보고 그다음에 그 위에 그 분자는 매출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매출이 나오는 섹터를 봐요. 근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소비가 지금 엄청 죽었거든요. 소비주가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 3년 하면서. 근데 어차피 중국은 기본 인구 베이스가 있잖아요. 결국 먹고 살아야 되고 써야 되잖아요. 어차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전통 소비주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애들을 내년에 좀 좋아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은행주나 지금 엄청 싸거든요. 네. 이런 건 머릿수로 장사하는 산업이에요. 금융주는 머릿수로 하는 사업이고 중국처럼 이런 나라는 은행이 왕입니다. 지금 중국 전체 상장 기업의 이익의 절반을 은행이 해요. 아, 진짜. 전체 상장 기업의 이익의 절반은 은행입니다. 근데 주가가 장난 아니게 떨어졌어요. 엄청. 네네. 정말 안 좋게 좋아요. 그럼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내가 은행 주식 샀다라는 거는 은행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뭐 이렇게 중국 주식이 또 좋은 게 있어 배당을 많이 줘요. 특히 이런 에너지 주식이라든가 인프라 주식들 있잖아요. 배당으로만 해도 뭐 통신주 뭐 이런 주식들 있잖아요. 배당을 많이 줘요. 그래서 배당 많은 주식, 배당주 막 30%씩 배당 주는 기업들도 있어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게 그럼 네. 디지털 경제, 신재생 에너지, 네. 전통 소비주 말씀해 네. 주셨는데 신재생 에너지는 뭐 배터리, 전기차, 뭐 태양광. 예, 친환경 관련 산업. 중국에서 지금 시진핑이 사면이 시작됐잖아요. 네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친환경 사업입니다. 친환경. 중국의 뭐 당석이 뭐 성장 뽑을 때도 친환경으로 지표를 대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걸쳐서 친환경이 아주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됐어요. 그리고 디지털 경제는 어떤 걸까요? 풀포를 말한 건가요? 지금 일단은 뭐 5G, 뭐 6G 이런 인프라 쪽인데 스마트 디바이스 예를 들면 우리가 메타버스 시대가 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 가상과 실제 공간을 연결시키는 디바이스 산업이 있거든요. 네. 지금까지는 스마트폰이었어요. 네. 근데 스마트폰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디바이스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안경도 있을 수 있고, 글라스. 예, 글라스 될 수 있고, 시계도 될 수 있고, 소모밴도 될 수 있고, 링도 될 수 있고, 뭐 이런 혁신이 지금 엄청 일어나고 있어요. 모든 게 다 될 수가 있거든요. 모자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쪽에 그 지금 혁신이 주로 이런 쪽에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결제. 결제. 결제 사이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ESG 관련해서 그 앞에 E가 네. 친환경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환경 기술이 있잖아요. 환경. 특히 이제는 이산화탄소 배출하는 기업은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이머징 국가도 그래요. 이게 이제는 힘들어. 이제는 정말 기업이 환경 기술을 개선 안 하면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전통 기업인데 자기 전통 산업에서 시장 점유율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런 쪽 기술 개선하는 디지털 경제 쪽으로 기술 개선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은 되게 예를 들면 오늘 내가 오면서 그 중국에 제일 큰 우유 기업이 있어요. 우유기요. 예, 그 우유 기업이 이제 오면서 내가 봤는데 왜냐면 제가 지금 이번 달 말에 메타버스 강연이 있어서 지금 강연 준비하는데 네. 그 기업이 한국말하면 매일 우유처럼 제일 큰 우유 회사예요. 그 우유 회사가 메타버스 전환이 시작됐어요. 앞으로는 전통산 제가 이걸 뭐라고 우유 회사가요? 예. 제가 이 표현을 어떻게 쓰냐 이렇게 사람들 메타버스라 뭐라고 생각하냐면 뭐 어디 가서 게임하고 뭐 게임 캐릭터들끼리 뭐 이게 아니에요. 산업 메타버스입니다. 산업 메타버스. 그래서 지금 중국 전통 기업들이 산업 메타버스 변해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우유 회사인데 제일 큰 우유 회사인데 지금 산업 메타버스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상장 기업마다 이렇게 홍보실이 있잖아요. 네, 기업이 이렇게 대변인 역할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다 이제는 디지털 휴먼으로 합니다. 광고 있잖아요. 우리 보통 연예인들 광고 쓰잖아요. 근데 연예인들 광고 써 무슨 문제 발생? 연예인 만약 음주했다거나, 음주운전했거나, 마약했다 뭐 그 광고를 쓴 그 회사가 망해지는 거죠. 근데 이제는 이렇게 디지털 휴먼이 하나의 스타 개념으로 부각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 이런 디지털 휴먼을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산업에 그래서 그 기업이 지금 발표한 게 뭐냐면
이제는 산업메타버스로 이렇게 전환하겠다. 네. 거기다 엄청난 지금 그런 거 하고 있거든요. 인프라 투자를. 그래서 이런 전통 산업의 산업메타버스화를 하는 기업들. 네. 그러니까 이미 시장에서 자기 영역에서는 이미 1위예요. 1위. 1위에서 톱5 안에 들어갔는데 자기 영역에서는 이미 굉장히 안정적으로 현금으로 만드는데 새로운 디지털 경제하고 산업 메타버스를 하는 이런 전환을 하는 기업들. 네. 이런 기업들은 앞으로도 시장을 계속 선도한다는 거, 선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미래 소비 시대는 누구죠? MZ 시대잖아요. 그쵸. 근데 MZ 시대는 24시간에 중에서 자는 시간 빼고는 온라인 공간에서 그렇죠. 세월을 늘 디지털 만지고 있으니까. 사실 밖에 가서 다니는 것보다 주로 온라인 공간에서 내 시간을 보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전통 기업들이 이런 고객으로 하려면 메타버스 플랫폼이 없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어제 산업 메타버스 시대가 와서 전통 기업들 중에서 시장 점유율이 좋은데 그런 기업들 재밌어요. 중국 기업들 되게 빨리 움직여 특징이. 중국 기업들 장점이 뭐냐면 시대적 흐름에 빨리 움직여서 항상 선도를 그러니까 중국 목표는 무조건 1위예요. 1위. 근데 1위를 하기 위해서 항상 제일 중국 사람 사고방식 중에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전략적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전략적 사고방식이 무슨 말이냐면 전술은 이 앞에 how를 고민하거든요. 안에 지금 뭘 해야지? 근데 전략적 사고방식은 뭐냐면 일단 판을 봐요. 아, 이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이거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게 전략적 사고. 근데 중국 사람들은 보통 그런 의사결정 방식이 강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해요. 예,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 엄청나게 지금 중국 전국 지방에 걸쳐서 창업 허브들 있잖아요. 네네. 여기 말하면 서울 창업 허브 같은 건데 지방별 다 있어요. 지금 메타버스에 대해서 지방 정부도 엄청나게 지금 그런 거 해주고 있어요. 그럼 방금 전에 ESG 말씀해 주셔서 네. 사실 이제 한국이든 다른 이제 한국도 예전에 뭐 이제 신흥국이었고 네. 한국도 이제 다른 나라들도 뭐 개발도상국도 막 발전하려고 하면 이런 ESG 막 고려하면 속도가 늦어지잖아요, 아무래도. 맞아요. 근데 앞으로 이제 ESG로 갈 수밖에 없는 거 모두가 공감할 텐데 이렇게 네. 되면 이 선진국과 네. 이 신흥국, 개발도상국의 네. 격차가 네. 계속 벌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지금 사실 저도 그 베트남에 있는 신재생 에너지 기업에 투자를 해서 좋은 경험을 지금 쌓고 있는데요. 근데 그 베트남도 사실은 의무국이 아니에요. 이머징 국가잖아요. 탄소 배출에 대해서 의무가 없어요. 의무 할당국이 아니거든요. 유엔에서. 그래서 근데 확실한 거는 베트남 정부 공무원들도 인식이 이제 들어오는 기업들이 이게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이런 기업은 자제를 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 기업이 자기네 이산화탄소 배출을 적게 하는 기술을 개선하는 기업이면 공무원들이 엄청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동남아 이런 나라도 인식이 돼 있으니까 이제는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려는 기업들은 이제는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하긴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원래 ESG는 좀 비용이 더 컸잖아요. 그렇죠. 원래 기업들이 그냥 난 잘 먹고 지금 사는데 여기다 또 투자를 더 해서 환경 개선을 어차피 돈이 들어가는 일이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하잖아요. 근데 글로벌 사업을 하려면 이제는 인식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삼성전자도 사실 이쪽으로 되게 늦게 변하는 기업인데 아리베가 한다고 선포했잖아요. 이제 하겠다고. 네. 대기업들이 한국 이제는 다 미국 대기업들 이미 뭐 2년 전에 다 선포했고 구글이나 이런 데서 이제는 자기네 모든 소재나 애플이 제일 적극적입니다. 이런 모든 소재를 다 친환경 소재를 쓰고 재활용하고 리사이클. 그래서 어제는 이게 흐름이에요. 네. 어제는 비용으로 내가 뭐 하고 안 하고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업들도 이제 자기 사내 양성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프로세스도 ES 측면에서 개선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